안녕하세요. 마고길량입니다. 오늘은 원래 다른 주제의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요즘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시끌시끌하죠. 마침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도 있고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10만 가구 추가 공급 재건축 특별법 추진 일기 신도시 날개다나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일기 신도시 역세권 용적률 500% 일축 있을 수 없다. 특정 지역에 통으로 500% 주는 일 있을 수 없어. 또 이런 발언을 해요.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윤석열 정부 한쪽에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이러는데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기조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원래는 윤석열 정부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다.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즉시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거죠. 노후주택 정비 용적률 500%까지 상향 검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 내정자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희룡 내정자가 오락가락 일기 신도시 정책 걸러지지 않은 인수위원 발언 탓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TF 내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최종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일기 신도시에 대해 용적률 500%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등이 언급됐다가 이후 집값 상승 논란이 불거지자 일기 신도시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중장기 과제로 돌린다는 보도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용적률 300%, 역세권 500% 완화까지 약속하며 재개발을 하고 일기 신도시 재개발 TF 만든다는 보도가 나왔다. 갈짓자 행보에 원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됐느냐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인수위 부동산 TF와 대변인단 등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다 보니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답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권한과 책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죠. 그러니까 원희룡 내정자의 얘기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내에서 자꾸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가 뭘까? 정리되지 않은 의견이 나오는 탓도 있지만 제가 너무 넘겨짚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양동작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표심이 중요하죠. 거기 주민들 구미에 맞는 말을 한편으로 하면서 나중에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책임을 좀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 원희룡 내정자는 또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넘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양동작전이 아닌가.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건 그냥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서 동영상을 2개를 제작을 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지난한 과정이고 단순히 정부 규제 외에 주민들 사이의 갈등, 조합원과 시공사와의 갈등 등 엄청난 문제가 많아요. 둔촌주공이라는 일개 단위 사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기 신도시가 총 29만 호거든요. 여기에서 동시에 재건축 들어가면 정말
둔촌주공 사태는 세발의 피로 보일 정도로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 거예요. 둔촌주공이 기존 주택이 5,900세대인가 되잖아요. 6,000세대 잡읍시다. 6,000세대 사업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1기 신도시가 29만 호, 30만 호 잡을게요. 그 50배 되는 규모에서 동시 재건축이 벌어진다. 둔촌주공 사태가 250kg 혹은 500kg짜리 폭탄 하나 터진 격이라면 1기 신도시에서는 아마 10메가톤, 20메가톤짜리 원자폭탄, 수소폭탄 터지는 그런 사태가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이런 동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 쪽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세웠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혹 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제 동영상의 취지였는데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이래요. 현황은 총 한 29만 호 되고 용적률이 분당이 184%, 일산이 169%, 평촌 3번 중동 등은 200%가 넘습니다. 현행 재건축 재개발 관련 법상 우리나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 180% 이하여야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한 15평 이상은 돼야 그나마 사업성이 있다. 그나마 서울에서 해당되는 얘기고, 서울도 용적률 180%면 그 사업 추진하기 만만치 않아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1기 신도시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1기 신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거죠. 근데 당장 왜 우리는 용적률 안 높여주냐, 광명, 용인 등 역차별의 반발,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 가장 기본이 용적률이에요. 언뜻 봤을 때 350%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용적률보다 한 2배 정도는 받아야 그나마 이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1기 신도시만을 위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면 형평성 문제, 특히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기 신도시 주민만 대한민국 국민이냐. 부동산 카페에서 보면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당, 일산 등은 국가 차원에서 신도시로 조성된 특별한 곳이니까 왜 특별법 못 만드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강남 3구, 여의도, 목동도 신도시예요. 강남 3구는 1970년대 초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여의도도 건물부터 조성됐고, 목동은 1986년에서 88년 사이에 이제 조성된 곳인데, 당시에는 신도시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택지지구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신도시예요, 여기도. 강서구만 해도 등가방 지역이요. 등촌, 방화, 가양, 택지지구. 여기도 신도시예요. 여기 대개 1994년 무렵에 입주했는데 여기도 신도시라고요.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등가방 지역의 택지지구예요.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주택 공급의 핵심은 1기 신도시 건설이었지만 그거 외에도 서울 시내 안에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땅을 찾아내서 많은 아파트를 건설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등가방 지역의 택지지구인 거예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든다 하면 1994년 무렵 서울 시내 안에서 택지지구로 조성된 곳이 있어요. 거기도 다 특별법 만들어줘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요. 요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자칭 타칭 부동산 전문가들, 또 부동산 유튜버들,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주목하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1기 신도시가 만약 재건축 사업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근데 실제 사업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들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이건 완전히 제가 봤을 땐 잘못이에요. 1기 신도시는 동시에 재건축 불가능해요. 30만 호가 동시에 재건축 들어가면 기존 주택 멸실로 전세 대란이 일어납니다. 또 1기 신도시 전체를 동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게 돼요. 따라서 동시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권역별로 시차를 두는 거예요. 분당이다, 일산이다 하면 크게 한 4개 정도, 5개 정도로 나누는 거죠, 권역을. 그리고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야 될 텐데 권역별로 시차를 최소 5년은 둬야 될 거예요. 권역이 4개다 하면 20년 걸려요. 5개다 하면 25년, 6개다 하면 30년 걸리는 거예요. 권역별로 시차 둘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 맨 처음에 착수하는 곳과 맨 나중에 착수하는 곳은 20년 내지 30년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전세 대란, 주변 집값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4개 권역, 5개 권역,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별로 재건축 들어가도 전세 대란, 주변 집값 자극 피할 수 없어요, 솔직히. 권역별로 나누면 동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덜 할 뿐이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목동이 26,000호거든요. 요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초안에 따르면 이걸 54,000세대, 그러니까 딱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재건축할 계획인데 목동이 총 14개 단지인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맨 처음에 사업 착수하는 곳하고 맨 나중에 사업 착수하는 곳하고 최소 15년, 상식적으로 보면 20년은 벌어질 거예요. 목동이라는 일개 권역도 그러는데 이 29만 호, 30만 호 1기 신도시 이건 30년은 벌어진다고 보면 돼요. 2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대하고 매수를 했어. 그러면 실제 입주는 언제? 그 애가 남자아이라면 군대 제대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취직할 때쯤, 그때 들어가면 빠른 거예요. 자칫하면 그 애가 결혼해서 손주 안겨줄 때쯤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 지금 내가 50대다 하면 살아생전에는 재건축돼서 신축으로 바뀐 1기 신도시 아파트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50대라면요. 내가 살아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겠다 이 생각보다는 그냥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요. 전세 대란, 주변 집값 자극,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를 피해가려면 전용 이주단지가 필요해요.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봤더니 200만 평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1월 달에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 지나친 기대는 금물, 그 동영상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제 통법,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서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용 이주단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면적이 200만 평 정도는 되더라고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3기 신도시 지금 건설 중이죠. 3기 신도시에 공공주택지구를 활용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말로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 실제 만약 그렇게 하면 난리 나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는 서민과 일부 중산층을 위해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리나라 현실상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 가지고 투자할 만한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서민을 위해 짓는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를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재건축을 위해서 활용한다? 실제로 그 들어가면 솔직히 밀란 일어나요, 밀란. 정권 차원에서 그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비난을.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기 신도시만 특별한 거야? 그러면 서울 시내 안에도 재건축, 재개발 잘 안 되는 이유가 전세대란, 주변 집값 자국 우려 때문에 서울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속도를 자꾸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 당연히 들고 일어나죠. 왜 일기 신도시만 전용 이주단지 만들어줘? 서울 시내 안에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전용 이주단지 만들어달라. 이 요구 나오죠. 서울만으로 끝나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기도 다 마찬가지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연합뉴스 4월 25일 기사인데 이때 대통령직 인수위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중하게 그러니까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가 이 난리가 났었죠.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왜 공약 폐기하냐? 올 지방선거 두고 보자 이렇게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인수위가 말을 뒤집었잖아요. 그때 인수위 발표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확해요.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정확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 마스터 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일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며 베더타운인 현재 일기 신도시를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 개인 생각은 일기 신도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인데 여기에 용적률 상향을 해줘봤자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힘들다. 동력을 갖기는 힘들다. 그리고 설사 어찌어찌해서 재건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의 근본적 상승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용적률 350%, 역세권 500% 해줘버리면 기존보다 2배 반 이상 용적률이 높아지잖아요. 기본 인프라는 똑같은데 용적률만 높아지면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에 악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개발단지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기 신도시를 앞으로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냐는 마스터 플랜,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구단위 계획이겠죠. 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요걸 수립하고 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마스터 플랜,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만 최소 10년이고요. 상식적으로 한 15년 걸릴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만 아무리 빨리 해야 10년 걸린다니까요.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주목하라고 하는 많은 자칭 타칭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냥 개별단지 재건축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도시계획을 좀 안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이 정도 일기 신도시와 같은 이 덩치는요. 이 지구단위 계획, 마스터 플랜 수립 없이 정비사업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정비사업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주민들 사이에 싸움질만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제가 그건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일기 신도시는 현재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잖아요. 이거 자족도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자, 2020년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3,738만 명이었는데, 이제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지금부터 진짜 초속으로 진행돼도, KTX급으로 진행돼도 20년인데, 이거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는 30년 걸린다고 봐요. 20년 뒤면 어떻게 되죠? 2040년. 생산 가능 인구가 2,852만 명. 2020년에 비해서 900만 명이 줄잖아요.
2050년에 가면요. 1300만 명이 줄어버려요. 물론 외국인 이민자들이 갈수록 좀 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에 대한 그런 정서 때문에 이민 문화를 확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결국 이민 저는 대폭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낫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통계표는 순수 한국인만 대상으로 이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가면 갈수록 출생률은 떨어지고 노령 인구는 급증하잖아요. 노령 인구는 현금 수입이 없어요. 연금 받거나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하게 되죠. 지금 현재 지방은 소멸 단계잖아요. 이 지방 소멸은 기정사실이에요. 수도권으로 자꾸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수도권은 영원히 부동산 불패다라는 이제 의견을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서울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시 내안은. 근데 수도권에서 경기도, 인천은 권역에 따라서 이 정도로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면요, 생산 가능 인구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직주 근접 시대에 어디에 거주하고 싶어 하겠어요? 업무단지 혹은 업무단지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거주하고 싶어 하겠죠. 일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칫하면요, 거기는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 노령 인구만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당장 3기 신도시만 해도 서울에서 평균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1기 신도시는 평균 20km, 15 내지 20km씩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는 3기 신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하지, 1기 신도시, 베드타운이 1기 신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냐고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지금과 같은 베드타운에서 자족 도시로 바뀌려면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돼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만, 말하자면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통합 재건축을 해야, 물론 권역별로 나눠서 통합 재건축을 해야 업무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이 나올 수 있어요. 공공청사 같은 것도 효과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고,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통합 재건축을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세우는데 KTX 아니지, 이건 초음속 비행기급으로 해도 한 10년이고 상식적으로 한 15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마스터 플랜 없이 일기 신도시를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한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 베드타운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자칫하면 노령 인구만 사는 곳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해당 지역은 설사 재건축돼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부동산 가치의 근본적 상승이 어렵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존 청약 당첨하기도 힘들고, 2일기 신도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1기 신도시 매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 1기 신도시 물건을 매수하고 싶다면요, 1기 신도시 가운데 거대 업무단지 접근성이 뛰어난 곳, 혹은 거대 업무단지로 개발 중인 곳,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분당 같은 경우에 판교에서 한 반경 2, 3km 안에 가까운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산 같은 경우는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중인 킨텍스 부근, 그 부근은 그래도 좀 사정이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1기 신도시 가운데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여기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1기 신도시 가운데 대형 평수로만 구성된 것. 거기는 그래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올린 모든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동영상도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그냥 부동산 투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 주장은 그냥 참고용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면밀히 따져보고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